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일 양국 통상당국 간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오늘 오전 10시 일본 도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화, 오는 24일 중국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이 양국 간의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기간 북측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이 자의적으로 제시한 연말 시한과 관련해선 미국은 미북 정상의 합의 사항을 실천한다는 목표에 있어 데드라인은 없다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9%로 지난 1년 동안 상승 속도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계부채는 2010년 3분기 이후 9년 동안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2차례 연장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 3천만 원의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은 65만 원가량 오르게 되고 이에 기획재정부는 추가적 연장은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지난주에 워낙에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상승폭이 괜찮았고요. 외국인 기관이 1조 원을 각각 넘게 사주면서 우리 시장을 끌어올렸죠. 그러다 보니 오늘의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 산타랠리의 기대감도 조금 올라왔었는데 일단 하루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1차 협상 뒤에 2차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는데 2차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고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위로 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1단계 합의 정도에 대한 이야기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데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아직간의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고 가자라는 신중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에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하면서도 올라온 만큼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가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또 대응을 하면 좋을지 어떤 이슈들이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자, 시장이 살짝 또 밀리네요. 조금 전까지 빨간불이었는데 2169.33, 217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중 저점은 2166, 장중 고점은 2174입니다. 이렇게 뭐 움직임이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수급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주던 외국인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사주고 있는데 현물 시장에서 521억 원 정도의 매도, 개인도 1367억 원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1673억 원을 순매수하는데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주로 사주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폭씩 올라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18만 원 부근까지 올라옵니다. 네이버 살짝 조정 뒤에 다시 올라오고 계단식으로 계속 점진적 상승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옥가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현대차 지금 계속세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 나왔고요. 미국 쪽에서 이제 다음 카드로 아무래도 자동차 관세 꺼낼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완성차 관련 업종들은 아무래도 경계감이 좀 표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반대로 또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신한지주 내려가는 가운데 LG화학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30만 원 밑으로 내려왔던 주가가 다시 30만 원 위로 올라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삼성물산, SK텔레콤 모두 보합이고요. KB금융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LG생건이 최근에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2%대의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뭐 상승폭이 굉장히 적은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0.59포인트 올라가는데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횡보입니다. 횡보 646부터 643까지 빠졌다가 644 회복하고 짧은 박스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수급이 코스닥은 별로 좋지가 않죠.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사는 물량도 많지 않고 파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기관은 전주체가 소폭씩 팔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지는 가운데 프라비스도 살짝 조정 나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8만 원 문턱에서 또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하지만 HLB, CJ E&M 올라가는데 HLB는 10만 원 문턱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MW, 슈젤, SK모터리얼즈, 파라다이스 올라가는 가운데 헬릭스미스는 또 빠집니다. 헬릭스미스 81,500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297,500원 올라가지 못하고요. 고영 컴투스 빠지는 가운데 원익 IPS, SFA는 오늘도 올라갑니다. 반도체 소재 업종들 오늘 역시나 괜찮습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 지난 금요일에 강한 조정이 한번 나왔었는데 1160원대까지 내려갔었죠. 오늘은 살짝 올라오네요. 1171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 58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립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중 스몰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이슈 종목 핫3입니다. CJ헬로, 까뮤 ENC, KM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CJ헬로입니다. LG U+와의 합병 승인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전날 대비 5.48% 올랐습니다. 6,3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한 주가 지금은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 U+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9개월 만인데요. 이번 인수로 LG U+와 CJ헬로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은 KT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CJ헬로는 LG 헬로비전이란 이름으로 출범할 예정인데요. 한편 LG U+의 주가도 오늘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까뮤 ENC는 정부의 SOC 증액 움직임에 오늘 급등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3% 넘게 올랐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면요. 오전장에서 가파른 상승 보여주면서 주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가 시급한 정치권이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 증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토목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토목공사 등 종합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까뮤 ENC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까뮤 ENC는 올해 영업이익 55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자연유래 화장품 원료를 독점 공급받는다는 소식에 KM제약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7.61% 올랐습니다. 2,97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 10시쯤 최고가 3,255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KM제약이 J2K 바이오로부터 자연에서 추출한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의 신바이오메타 TM 원료를 독점 공급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M제약은 지난 8월부터 J2K 바이오와 공동 연구를 해서 최근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이 원료를 활용해 기능성 화장품과 두발용 제품, 영유아 제품 등 다양한 제품 개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이슈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주는 상당히 여러 가지 뉴스와 이슈가 많았던 한 주였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도 챙겨봐야 될 이슈가 만만치가 않죠.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오늘 삼성전자가 하반기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를 해서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글로벌 1위의 비전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안들이 나올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내년에 전략적으로 출시를 할 갤럭시 S11 그리고 폴더블 폰 2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나 그에 따른 전략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결과가 항상 관련된 부품주, 장비주 이런 쪽으로 여파가 밀리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또 뉴스에 대한 동향들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한일 간의 수출 관리 정책 관련된 대화를 개최했는데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굳게 문 닫고 있던 두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번에는 어떤
또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또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조금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쪽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코스닥 150 거버넌스 지수가 오늘부터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투자 문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우수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구성한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약 한 30종목 쪽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이제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국의 중요한 지표가 방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주택 가격 중요한 지표들이었는데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정자산 투자는 예측했던 수준 정도로 나왔는데 그래도 깜짝 놀랄 만한 부분들이 산업 생산이 6.2%대로 발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올해 들어서 한 6%대만 넘으면 꺾이던 모습들 쪽에서 다시 바짝 길을 다가섰다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보여줬던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향으로 같이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중국 지표가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쪽에 대한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변화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좀 좋게 발표되다 보니까 이런 지표에 대한 변화들이 앞으로에 대한 어떤 떨어지는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들 쪽에서의 변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12월 17일 날 화요일 내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합병 관련돼서 이후에 집행위에서 1차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잘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조선주 쪽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미국에서도 이번에 산업생산이 발표됩니다. 11월 산업생산, 주택, 착공, 건축허가 같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권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죠. 여기서 지금 최근에 제조업 지표의 동향을 보게 되면 빠른 개선보다 어느 정도 바닥권을 만드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12월 18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 오픈뱅킹이 공식으로 출범됩니다. 지금까지는 시범 서비스로 진행되면서 한 달 만에 230만 명이 넘게 가입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공식 출범 이후에는 이제 핀테크 업체들 88곳이 참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핀테크 업체와의 같은 시너지, 특히 대표적으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도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독일 쪽에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될 부분들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IFO 기업환경지수,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업 신뢰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독일도 최근 들어서 지표가 좀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는 계속 하향되는 모습들 쪽에서의 변화를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IFO 비즈니스 어떤 경기 환경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점대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씩 눈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중국의 여파가 독일 쪽까지도 같이 제조업 쪽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12월 19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GV80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11월 달에 출시가 된다고 했다가 다시 연기가 되면서 이번에 출시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SUV다라고 하게 되면 럭셔리 브랜드죠. 그런 쪽에서 첫 SUV가 데뷔가 되는데 그래도 현대차가 최근에 이어져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쪽은 아무래도 SUV를 잘 만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수요를 잘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살짝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SUV에서는 지금까지 없던 상당히 다채로운 ICT 기술이 접목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쪽의 섹터들도 기대감이 또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술 부분들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영화 백두산이 이날 개봉되는데 어떤 주연급의 배우들의 활약상을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데 이 부분이 이제 흥행을 하게 되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쪽에서 직접 투자했던 덱스터라는 회사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일본과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12월 20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 또 미국에서 GDP 3분기 확정치와 11월 개인소득,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생각보다 소매 판매, 특히 소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좀 못 따르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좀 우려감은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만한 지표가 나올지, 특히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개인소득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까지 나오면서 안정적인 부분들로 확인이 될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일정들 또 요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에 맞춰서 투자 전략들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지난주까지 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나마 좀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그래서 안착하는 모습들이 이어졌던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약간 완화에 대한 시각들, 대표적으로 FOMC 회의도 그랬었고요. 거기다가 브렉시트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무역 협상, 경제 지표, 이 모두 다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모습들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반응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재료 노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측면들이죠. 그래서 일단 한 주 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체나 아니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한국 시장의 특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무역 분쟁이 적어도 격화가 되지 않고 완화된다라는 관점들과 함께, 게다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지표가 개선된다라는 관점들로 해석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한국 증시를 비롯한 어느 정도 어떤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된 국가 입장 쪽에서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일단 주봉상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 2165선 정도를 이제 막 돌파를 해서 그 중심으로는 적어도 한 2150선 안쪽에서 약간 조정이나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짧게는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수급 흐름들, 특히 지난 주말에 보여줬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강한 변화에 기대감을 보여줬을 때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의 무게를 두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약간 다음 저항권으로 보여지고 있는 2240건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대응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수출 주도형 쪽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IT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장세 분위기가 내년부터 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IT 업종을 최선호주로 해서 비중 확대 쪽으로 나간다, 이런 전략들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 보면서 갈만한 IT 업종 쪽으로 좀 자세히 더 확인을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무역 합의 부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1단계 합의를 지금 완결을 지었다, 이제 2단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핵심은 미국산 그 제품을 2년간 2천억 달러 정도 더 대량 구매하겠다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50% 늘어난 연 그 400억 달러 정도 그 사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요.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이전보다 강화된 조치들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환율 조항 같은 경우에도 도입하기로 했고요. 대신 미국은 관세 발동을 유예시켰습니다. 중국이 성장률 둔화에도 장애도 많고요. 또 미달이 되면 관세가 다시 발동될 수 있다는 사항에서도 미국산 농
농산물이라든지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아무래도 현재 트럼프의 국정 수행 지지도 52%로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무역 협상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남은 과제는 앞으로 합의문이 86쪽에 달합니다. 서명이 앞서서 양국 변호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월 중에는 워싱턴에서 충분히 서명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존의 미국은 크게 변동을 준 것이나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선 손해볼 합의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중국에서 좀 급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좀 서두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1차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합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제재 관세가 다시 발동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외자 기업의 엑소스 현상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아무래도 중국이 관리 무역으로 회귀한다면 양국 간 수출 물동량은 늘어나지만 제3국의 피해가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이 수요를 치를 넘어서 대규모 수입하면 중국 자체 시장에 위협을 줄 수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백기를 든 것은 아무래도 2021년이죠. 공산당 창립 100주 전까지 소득 대증 목표라든지 전면적인 소강사회 그리고 내년이 마지막 13.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회색 코뿔소가 출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봉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쪽에서 지금 서둘러서 움직인 건데 이제 관건은 중국이 합의대로 이 농산물 수입 시장 개방 확대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제재를 완화한 것은 무역 전쟁이 일어난 작년 7월 이후 처음인데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콩, 돼지고기, 쌀, 밀, 옥수수와 관련된 세부적인 수입과 관련된 계획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약속한 연 400억 달러 농산물 구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분기마다 무역 동향을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세가 재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쟁 해결을 두고서 양안 간의 갈등이 언제든지 고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 요소는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1단계 합의문에 이제 서명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2단계를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버트 하이저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이렇게 또 코멘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다루게 될까요? 네, 트럼프는 조만간에 하자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2단계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1단계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 같이 보잉기도 연간 한 200억 달러 정도를 구입해 줘야 되겠고요. 내년 대선 전에는 무역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국제 규칙을 위반하는 산업 보조금 정책 그리고 기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투자 기금을 중단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 요구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법 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농업시장 개방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를 폐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원천이죠. 국가 자본주의가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 개혁이라든지 시장 개방은 앞으로도 강하게 거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공장인 중국이 시장인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애시당초 이건 되는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벌이고 또 이제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언젠가 끝나긴 할 텐데 이게 끝나긴 하는 건가라는 의문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패배, 미국의 승리지만 무역 전쟁이 종전 쪽으로 되려면 국제 정치적으로 한쪽 경제가 파탄이 나든지 일본처럼 패배를 인정하고 애완견 노릇을 해야 되는데요.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진핑의 체면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은 무역 전쟁을 아편 전쟁 이후 100년간의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항전 의사를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재 패권에 또 섣불리 도전해서 또 힘이 지금 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꿈
당장 그 헌법에 넣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조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양보하겠지만 핵심적 이익은 전혀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언론에서는 잠정 휴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잖아요. 미 언론이나 뭐 우리 언론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내년 대선 때까지 그렇다면 계속해서 휴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 25% 관세를 유지한 것은 아무래도 2차 그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즉시 협상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유니콘 기업, 역량 기업을 육성하고요. 해외 기업들을 유치시켜서 아마 침전 대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 그리고 24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한중일 플러스 X 협력을 하면서 미국을 제외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이나 중국 일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합작을 통해서 중간재나 서비스 공급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중 간에는 기술 그 중간재를 두고서 상당한 갈등을 겪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쨌든 1단계 합의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분명히 좋은 신호일 것 같은데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15일 예정되었던 그 1,600달러의 관세가 취소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OECD 같은 경우에는 세계 GDP 성장률은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의 이코노믹스는 플러스 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개월간에 이어진 무역 전쟁이 휴전함에 따라서 상품 무역 증가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기업의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요. 개인들의 소비 자극 효과, 여기에 증시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GDP 대비해서 대중국 수출 의존 높은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회복이라든지 주가 회복 속도도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주 베이징으로 잠깐 가보자면 이게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좀 점검하는 회의라고 들었는데 역점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에서 내년 경제는 이 부분은 방점을 꼭 찍겠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6% 성장 목표를 사수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샤오강 사회라든지 소득 배증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내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회색 코뿔소 출현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금융 관리라든지 충분한 유동성 공급, 여기에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과 소비를 대신한 대타 작전을 쓴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교통이나 5G, 에너지, 생태 환경 보호, 민생 서비스, 인공지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혼합 소유제 통해서 공급 측면의 개혁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중국과 관련된 5G라든지 신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선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은 사실 뭐 그렇게 시장 자체로 보면 재미는 없는데 종목별로 어떤지 궁금해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뭐 시장 얘기하면 맨날 뻔하고 이런데 종목 얘기하면 그래도 제가 여러 개 썰을 푸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 이리츠 코크랩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오늘도 지금 뭐 말이 많더라고요. 이제 15억 이상 대출 금지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15억 이상 현금 부자들만 돈 벌라는 거냐.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두고 봐라. 이제 그 뭐 9억짜리, 8억짜리도 이제 폭등할 거다. 뭐 하여튼 뭐 부동산 대책만 나오면 이제 뭐 엄청 또 여론이 이끌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는 신이 와서 손을 대도 어떻게든 난리가 나요. 그냥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중에 이리치 코크랩이 뭐 최근에 상장되었죠. 이리치 코크랩 그 IR 그 레포트 보면은 맨 앞면에 딱 이제 어디 투자하는지 그냥 딱 눈에 띄게 그냥 올려놨어요, 사진을. 그쵸? 많이 보셨죠? 이 뭐 NC 킴스클럽 자기 동네에 있으신 분은 더 자주 보셨고 저희 동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킴스클럽도 뭐 자주 가고 저도 NC도 뭐 자주 가고 이랬는데 뭐 신세계, 현대, 롯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약간 신세계, 롯데, 현대의 어떤 그런 고급스러움보다는 좀 자체 브랜드들, 그쵸? 막 가두 매장 같이 꾸며놓고 뭐 할인도 많이 하고 매주 보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정용진 부회장, 요즘에 또 백종원 씨와의 그 어떤 훈훈한 것 때문에 또 뜨던데 킴스클럽에 와서 뭐 하나 올렸다고 인스타그램에 또 뭐 킴스클럽을 손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뭐 손대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리츠 코크랩에 투자를 하면은 이 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있으시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 거려요. 와, 나 여기 건물 주면 진짜 좋겠다. 내가 여기 임차해주는 어떤 부동산 주면은 되게 좋겠다. 건물 주면은 뭐 그런 생각 해보셨죠? 뭐 이게 가능합니다. 그 일부 분이지만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야탑, 일산, 평촌, 뉴코 아울렛 3개 가지고 있었고 중계 분당해서 이제 5개 점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뭐 부동산 분석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야탑이라는 그 지역에 여기가 이제 그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건데 보니까 야탑역 있고 성남 버스터미널 이쪽이에요. 성남시청 바로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반경 2km 내에는 13만 명이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유동인구 나오고 뭐 야탐령 승차 인원만 뭐 1일에 82,573명에 달하고 여기 고밀도 주거지역 옆에 판교 테크노밸리 있고 뭐 여기 좋아요. 분당 핵심 상권이고 그다음 유코아 아울렛 일산점도 여기 보니까 마두역이 바로 옆에 있고요. 옆에가 일산 호수공원 그리고 라페스타 이거 뭐 일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여기 유명한 곳이죠. 네, 그렇죠. 예. 라페스타에 막 카페 가서 뭐 즐기시잖아요. 예. 이쁜 네, 잘 아시네요. 그 뉴코 아울렛 평촌점 3번째 여기 있고요. 다 보면은 자리를 잘 잡아놨어요. 우리가 그 너무 그 서울에 치중돼서 자꾸 언론에서 나와서 그런데 뭐 평촌, 야탑, 일산 이런데 그 수도권 지역에서 다 그 자리가 꽤 잡힌 고밀도 주거 지역들이거든요. 뉴스에 항상 뭐 강남 뭐 이 뉴스 나온 다음에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01 아울렛 중계점 여기는 이제 노원구 중계동 그쪽이고 2001 아울렛 분당점 이게 이렇게 해서 5개 여기 이거를 그냥 이제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뭐 우리가 직접 그거를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 정용진 부회장처럼 돈이 많지 않으니까요. 감자 30톤 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리츠 코크랩을 사면은 이제 이랜드 리테일의 일부 소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장되고 흐름이 되게 좋아요. 이게 원래 이걸 하는 목적은 아까 그거잖아요. 부동산을 조그만 소액으로 소유를 하면서 배당을 그냥 받는 건데 지금은 시세 차익도 크게 나고 있어요. 지금 4,000원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7,000원대, 6,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꽤 많이 올랐죠. 이렇게 되면은 시세 차익도 얻는 데다가 꾸준한 배당까지. 왜냐면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IMF를 맞이해서 뭐 나산도 무너지고 뭐 그랬지만,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일은 뭐 굉장히 오랜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주니까 이랜드 리테일이 지금 계속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 증권방송 하는 사이에 쇼핑을 계속 하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무너질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왜냐면 시세 차익이 왜 나냐면 지금 리치가 뭐 여러 가지 상장을 하고 언론에도 조금 그 관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막 그 시세까지 움직이고 있는 시기라 뭐 원래는 배당이 강하면 시세가 좀 약하고 시세가 강한 거는 또 배당이 짜고 또 이래요. NC소프트 시세는 좋잖아요. 근데 배당이 정말 쥐꼬리만 해요. 그거는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 이 이리치 코크랩의 구간은 시세 차익도 나오고 배당도 주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리테일에 관심이 있거나 동네에서 저기 되게 잘 되는데 한번 나 건물주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손절가 6,5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지웰 페어입니다. 이거는 되게 독특한 종목이에요. 이지웰 페어는 복지에 관련된 그 종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를 하냐면
이 복지에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온오프라인 복지 플랫폼 뭐냐면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그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뭐 임직원몰이라던가 복지몰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서울시 서울특별시에도 있는데 이 밑에 뭐 브랜드 숙소 호텔 앤 리조트 브랜드 숙소 대전에서 이 그 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공복지기관 예를 들어 뭐 경상남도를 예를 들어놨는데 여기 청년 구직 활동을 지원해서 뭐 자격증 취득비 지원해서 여기 밑에 뭐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자회사에 이지웰 리스라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그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면 요즘에 그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시행돼서 우리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 이제 콜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하면은 자동 응답으로 나오잖아요. 뭐 이 지금 뭐 통화하실 직원은 뭐 소중한 어떤 아버지의 딸입니다. 뭐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도 욕을 하고 뭐 이래서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많이 있었어요. 너무 그 콜센터 직원들이 너무나 그 아무나 전화해가지고 막 욕설을 하고 막 느닷없이 성희롱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이지웰 리스에서는 그 감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 심리 상담 검사 뭐 교육 워크숍 컨설팅 이런 것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어떤 뒤에서 약간 백업을 해주는 뭐 임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상품들을 싸게 해주는 임직원몰을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심리 상담을 거쳐서 뭐 그 안정을 추구한다던가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일 수가 있겠죠. 이 어떤 그 공공기관이라던가 대기업들에 꼭 필요한 복지몰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수요가 그렇죠. 이지웰 페어가 아주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도 보면은 좀 안정적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다지면서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이지웰 페어도 이리치 코코랩처럼 되게 안정적이고 좀 조용한 종목입니다.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지어소프트입니다. 두 개의 종목이 좀 너무 안정적이고 좀 조용한 종목이어서 지어소프트는 좀 화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많이 내려와서 20개월 선까지 왔는데 이번 좀 공략해 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면 2019년 초반에 좋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좀 이번 연도에 그 연봉은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번 연도에 최고가가 217%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32%로 고점에 잡았으면 오히려 200% 마이너스가 나는 너무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은 이리치 코코랩이나 이지웰 페어를 하시면 되고 화끈한 걸 원하시면 지어소프트 같이 이렇게 변동폭이 큰 걸 하시면 돼요. 이 오아시스를 자회사를 갖고 있고 제가 뭐 마켓컬리 얘기는 많이 드렸는데 마켓컬리가 지금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나섰잖아요. 약간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마 전지현씨 광고비 때문에 엄청 나갔을 겁니다. 이번 연도 안 나올 거예요, 마진이. 근데 그런 걸 한 이유는 SSG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다 추격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 배송이 앞으로 더 클 것인가 안 클 것인가 저는 완전 명약 간화하게 이거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새벽 배송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유통망이 결국 다 깔릴 것이고 전국의 샛별 배송이 커질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아시스라던가 헬로네이처 같은 이런 2, 3등도 먹을 파이가 커진다. 마켓컬리가 선두로 나서고 있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닌 게 파이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판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첫 타자가 판을 키워주면 2, 3등 주자들도 먹을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송가인 씨가 넓혀놨잖아요. 그 트로트를 넓혀놓으니까 거기서 막 90등, 11등 하던 그 가수들도 지금 뭐 출연료가 엄청 올랐어요. 출연료 그 행사비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마켓컬리가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아시스도 지금 이 후발주자지만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어소프트는 지금 오아시스 자회사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요. 20개월 선에 지금 다다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공략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4,000원이고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네, 지어소프트까지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하 접근했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지금 박스권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 지금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지금 새벽 배송하고 이 새벽 배송이 크니까 당연히 박스를 만드는 회사들 거기다 M&A 이슈가 걸려 있다고 했잖아요. 세아가.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3,000원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될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아시스를 운영하는 저런 업체라던가 세아 같은 이런 백판지를 만드는 업체들 다 연결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드신 분은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밖에 없는 거예요.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이 국밥을 못 먹어서 눈물을 흘릴 때 백판지 업체랑 새우배송 업체는 웃음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아 같은 업체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 이런 때는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짧게 볼까요? 오늘 EGL 페어입니다. EGL EGL 페어가 이것도 되게 응축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보면 저는 그래서 노리는 거거든요. 2019년에 계속 여기서 이 60개월선이 살짝 생겼는데 여기를 계속 두들기면서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게 용수철 같은 거예요. 눌리면 눌릴수록 탄력이 비축되어서 이게 막 뚫릴 경우에 빠르게 툭 하고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 10,000원을 돌파하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웰페어 10,000원만 돌파하면 위로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또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죠. 주제 뭘까요? OLED 업황 2020년 흐름을 전망한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참 힘들었던 OLED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빛이 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IT와 관련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연말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변한 이후에 외국인들은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 IT 섹터에 쏟아부으면서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좀 약하지만 IT 업종에 대해서 한 1,000억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품별, 장비별로, 섹터별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OLED와 관련된 부분인데 관련 레포트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의도 저도 많이 받아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짚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OLED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LCD와 관련해서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넘어서서 이미 중국 업체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할 만큼 LCD는 중국 업체들이 주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가 LCD 쪽으로 철수를 하고 OLED 쪽으로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OLED와 관련해서도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상당히 거세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1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소형 간접 아몰레드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9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폰 X가 출시되었을 때 이 OLED를 채용하려고 삼성전자에 상당히 많은 설득을 했고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는데 결국 초도 물량 외에는 받지 못하면서 아이폰 X 이후에 이 아이폰이 다시 LCD로 돌아가는 치욕을 겪었을 만큼 이 OLED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장밋빛 IT와 관련된 미디어가 2020년도에 계속 장밋빛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유독 이제 이 OLED와 관해서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소형 가전 OLED에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의 OLED 점유율이 95%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0% 초반대로 상당히 가파르게 좀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중국 업체들인데 특히 중국 BOE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OLED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애플이 삼성전자에 상당히 수문을 다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OLED와 관해서 중국 업체들, 대만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등을 얻고 이 중국 업체들이 추격이 상당히 가파르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OLED 기술력은 휴대폰을 비롯한 소형 가전과 TV를 비롯한 대형 가전으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소형 가전에서는 휴대폰을 비롯한 소형 가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이미 상당 부분 추월에 들어와 있고 내년도 1분기부터 또 치열하게 이 소형 가전에서 중국 업체들이 들어올 걸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소형 가전에서의 OLED는 내년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진다. 주로 삼성전자 쪽으로 OLED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부품 업체들은 상당히 내년도에도 어려움을 좀 이어갈 개연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대형 가전, TV 쪽으로는 OLED가 아직도 중국 업체들이 기술력 차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OLED는 이 소형 가전에서는 만들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대형 가전으로 점점 더 넘어갈수록 기술력이 상당히 크게 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 업체들이 대형 가전 쪽으로는 진출하기 어렵고 여전히 LG 디스플레이 판넬을 차용해서 쓰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년 정도 2020년도부터는 이 OLED와 관련해서 소형 가전 쪽과 대형 가전 쪽의 주가 흐름이 차별화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좀 유념을 하고 어느 쪽으로 납품선이 삼성전자냐 LG 쪽이냐를 상당히 구분 지어서 투자의 방향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대만이나 중국 업체에 대해서 OLED 지원폭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 단위의 투자를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격차가 좀 빠르게 줄어들 개연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보신다면 OLED에서 대형화, 고급화되는 방향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투자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OLED는 장밋빛 미래보다는 이 내부적인 소형이나 대형에 따라서 좀 차별화되는 부분을 꼭 유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이나 내일까지 저희가 볼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역시 이제 IT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슈프리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주가를 좀 보시면은 지난 며칠간 좀 가파르게 올랐고 IT 업종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MLCC, PCB 쪽은 상당히 급격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이 선도적으로 올랐던 업체 종목들이 눌린 구간에 좀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설프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후발적으로 오르는 종목이나 섹터를 따라잡으면 이번 주 한 주간 반등하고 또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 부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슈퍼무늬만은 바이오인식 관련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갤럭시 S에 지문인식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 갤럭시뿐만 아니라 북미나 유럽 쪽으로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출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과시화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을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2017년도에 한 470억대 정도에서 작년에 528억 원, 그리고 올해는 이제 706억 원으로 상당히 이제 매출액이 좀 소형주지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22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247억 원으로 한 2배 이상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탄탄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바이오인식, 특히 지문인식과 관련해서 초소형화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한 기술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8월 달에 바닥을 잡을 때 2만 원 내외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바닥을 다질 때 상당히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손바뀜 현상이 많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올릴 때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122선을 돌파할 때도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 기조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상승 이후에 좀 눌려지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가파르게 좀 오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바로 이제 접근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이제 좀 눌러질 때 이제 120선 첫 번째 돌파하고 눌러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공략이 좀 가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구간에서 3만대 초반 정도까지 눌러질 때를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은 아래쪽에서 상당히 매수량이 크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면서 레벨업 구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년 1분기 이후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슈프리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